사실 비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너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 비만 자체를 질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반려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이 너무 과도한 과체중에서는 평균 수명이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짧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제 알고리즘에 그런 컨텐츠도 떴었는데 무슨 컨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뚱뚱한 강아지 컨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보호자 달목골 컨테스트도 있고 비만 컨테스트도 있어서 막 나와서 막 귀엽다고 그렇게 한 것도 있었어요. 보면 어떠세요? 뚱뚱한 아이들. 아, 저는 이제 수의사니까 귀여움이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귀여움은 2번. 귀엽긴 하시고. 아, 귀엽죠. 당연히 귀엽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귀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의사이기는 하니까 수의사로서는 예전에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송송이를 데려오기 전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어떤 품종을 어떤 경로를 통해 데리고 와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길러야 될 것이냐에서부터 너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정 품종을 생각하면 품종에서 호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어떤 품종도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티즈를 가장 오래 키웠던 사람 입장에서 말티즈를 정말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말티즈 생각하면 또 뭐 심장병 무조건 나이 들면 생길 것 같고, 뭐 슬개골 탈구도 있을 것 같고, 뭐 알러지도 있을 것 같고, 만성위염도 생길 것 같고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포메라니안 이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나이 들어서 호흡기, 기관이나 기관지 안 좋을 것 같고 심장병도 생길 것 같고, 거기다가 그 품종을 선택하는 데만도 되게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사실 비만한 아이들 보면 비만하면 모두 잘생기고 있을 수 있고 모두 잘생기고 나중에 관절염도 잘생길 거고 심장에도 안 좋고 신장에도 안 좋고 당뇨병도 잘생길 수 있고 호흡기계, 기관지 협착이 이런 것도 잘 올 텐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들고 이제 비만한 아이들을 보면 두 번째가 이제 귀엽죠. 저는 귀엽긴 합니다. 네. 근데 뚱뚱한 그게 사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수의사 입장에서 보는 비만의 기준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고 여러 편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하는 BCS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사람도 키에 따라서 권장 체중이 다르듯이 아이들이 뭐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구간의 체중을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아이의 체형을 봐야 되는 거죠. 체형 지수를 보시는 게 좋고, 바디 컨디션 스코어는 총 9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른 1단계부터 비만의 이제 9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 5단계가 가장 이상적인 체형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 6단계 이상이 이제 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제 9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집에서 보호자가 비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왜 인터넷에서는 뭐 배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갈비뼈가 만져지면 괜찮고 안 만져지면 비만이다. 정확합니다. 그 BCS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갈비뼈가 보이느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살짝 갈비뼈가 보인다라고 하면 한 3단계 정도 돼요. 4, 5단계는 갈비뼈의 실루엣이 안 보이거나 보일락 말락 할 정도에서, 그리고 가볍게 이제 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옆구리, 가슴 흉곽에 이제 손을 갖다 대면 힘을 주지 않더라도 갈비뼈가 만져지는 단계가 가장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갈비뼈를 전혀 알아볼 수 없고 손을 갖다 댔는데 갈비뼈가 안 느껴져서 힘을 줬는데도 안 느껴진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비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BCS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체형이 뭐냐고 여쭤보시면 뭐 BCS 4, 5단계가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허리 라인이 살짝 있고 겉으로 봤을 때 갈비뼈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가볍게 옆구리에 손을 댔을 때 갈비뼈가 만져지는 정도의 단계가 가장 좋은 체형이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품종에 따른 특이적인 상황은 존재해요. 예를 들면 그레이하운드나 뭐 휘펫과 같은 품종은 워낙 평소가 이제 마른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표준 체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갈비뼈가 잘 드러나 보이고 갈비뼈가 잘 만져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특별한 품종을 제외하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보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비만인데 보호자분들 우리 애 괜찮은데요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할 때가 많거든요. 비만입니다라고 이제 건강검진하고 신체검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체중 플러스 이제 BCS를 말씀드리거든요. 6단계 정도 되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표준 체형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애 살쪘어요, 비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도 면전에다가 비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실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굉장히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BC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이제 4단계, 5단계 정도가 좋은데 지금 정도 나이, 지금 정도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몇 단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때 6단계는 조금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정도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또 체중을 얼마나 빼야 한 단계가 내려가나요? 라고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현재 체중에서 한 5% 정도를 감량하면 한 단계 정도 내려가긴 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일정 부분 퍼센티지의 체중 감량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6, 7단계까지 이렇게 비만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길래 좀 걱정하는 마음이 더 먼저 드시는 건가요? 제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에서도 너무 이제 비만이 심하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노령 질환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생활이 또 불편하니까 활력도 떨어질 수 있고 활동량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비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너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 비만 자체를 질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반려견에 의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관절 질환이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함으로 해서 생기는 당뇨병, 혹은 심장과 신장 기능의 저하, 그리고 이제 호흡기,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견들에서 기관지 협착이 있는 아이들이 체중이 늘어나면 협착이 더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기침이 늘어나는 등의 이제 다양한 임상 증상과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이 너무 과도한 과체중에서는 평균 수명이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짧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있고, 제가 연구 하나를 좀 소개를 드려보면, 이게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니라 이제 27개국에서 총 926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의 아이들에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926마리 중에 무려 896마리가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체중을 줄일 수 있었던 아이들이 97%. 사실 보호자님이 의지만 있고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에서는 체중 감량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약 처음 시작 체중에서 11.4%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고, 이 기간은 총 3개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진 않지만 이 3개월이라는 단일 짧은 기간 내에서도 97%의 아이들이 약 11.4%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활동량을 늘리는 거, 사람에 대입해서 한번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두 번째는 식이량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서 대표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강아지에서 운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말 그 정도 운동을 하려면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비만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을 하기 좀 매우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급식량을 줄여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급식량은 물론 양을 줄이는 게 가장 대표적일 거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위한 전용 처방식을 먹는 것. 비슷한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료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될 거고,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논문입니다. 그럼 식이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부터 총 3개월 동안 5번 병원에 방문했을 때거든요.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빨간색은 활동성이 좀 비활동적이다라고 보호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구간, 그리고 파란색은 보통이다, 그리고 초록색은 매우 활동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서 체중이 빠지면 빠질수록 비활동적인 아이들이 활동량이 늘어났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에는 926마리에서 약 292마리가 비활동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3개월 후에는 41마리만 비활동적이었다라고 답해주셨고, 매우 활동적이었던 아이라고 답해주던 분들이 168마리였는데 358마리가 매우 활동적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성공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활동성 점수가 눈에 띄게 변화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활동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좋아졌느냐? 실제로 아주 자세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 역시도 보면 처음에는 빨간색은 삶의 질이 낮았다, 파란색은 보통이다, 녹색은 삶의 질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건데, 이게 이제 3개월 후에는 보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라고 결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음식량을 줄이는 와중에 보호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또 그거예요. 아이들이 워낙 식탐이 있고 식욕이 좋아서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건데, 아무리 다이어트 사료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계속 음식을 요구할 건데, 그것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음식을 요구하는 행동 점수도 처음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구되는 게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어트 사료가 양질의 고단백 사료와 고섬유질 사료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위에서 훨씬 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원리인데요. 그런 식이 변경을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음식을 요구하는 행동학적 변화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긴 하네요, 강아지. 그렇죠. 지금 보시면 충분히 이 연구에 참여했던 926마리의 아이들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체중을 줄인 거니까 사실은 충분히 현재 상황을 인식하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다시 말해 다이어트 전용 처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정해진 양의 급식을 통해서 충분히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고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죠. 많이 있고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식이 조절에 실패하신 경우, 예를 들면 다이어트 사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이런 분 진짜 많아요. 사료는 괜찮고 간식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막 줄여요. 사료는 그대로 주고. 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간식을 줄였으니까 배고플까 봐 사료를 막 늘려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살 안 찐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다이어트 전용 사료로 바꾸는 게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루 중에 먹는 모든 음식의 양을, 사료가 됐든 간식이 됐든 모든 음식의 양을 최소 25% 정도는 줄여주셔야 된다. 기존에 100을 주셨다면 75 이하로 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은 잘했는데 밤에 이제 아버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다른 가족들 자고 있을 때 몰래 이제 간식을 챙겨주는 행동이라던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줘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유의미한 정도의 식이 감량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얻을 수 있고요. 사실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오히려 비만한 거를 다이어트로 해서 빼려고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노령견인 경우에도 필요하면은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 있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비만인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마른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성신부전이 있는 아이들에서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체중 그리고 체형만 놓고 봤을 때 BCS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수명이 길었다라는 연구는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그렇다고 비만일수록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4, 5단계를 유지하는 게 좋고 3단계, 2단계로 먼저 진입을 한 아이들이 예후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지, 상대적으로 뭐 6단계, 10단계가 더 좋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체형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다만 호흡기계가 좋지 않고 대표적으로 기관허탈이나 기관지허탈이 있어서 거위 울음소리라던가 기침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BCS 한 3 정도를 유지하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현저히 호흡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황, 기저질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지지난주에 초진을 본 아이인데, 제가 진료 보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송송이랑 좀 닮았어요, 아이가. 엄청 이쁜 아이였는데 나이는 좀 있었고 노령견이었고, 병원에 온 주 이유가 살이 안 빠진다였어요. 저도 이제 의대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신 거 아닌가라고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이미 사료량을 줄인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러한 증상으로 진료를 또 여러 번 받아보셨던 거예요. 기본적인 혈액검사 이런 데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주는 모든 음식의 양을 다 들었거든요. 사료를 포함해서 간식이나. 근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면 아이가 살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식사량, 식이량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니라 혹시나 체중이 빠지지 않는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질환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다른 증상이 거의 없으면 보호자님이 이 역시도 또 나이가 들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하는 등의 노화로 인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만 이상하게 더 많이 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또 그 역시도 사료를 적게 먹는데 운동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갑상선 패널 검사를 해봤거든요. 이제 갑상선 수치 농도를 해봤더니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갑상선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제제 처방을 해드렸고, 처방한 지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전화를 드려봤는데 아이가 훨씬 더 활력이 있어졌고 운동량도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체중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아마 다음 주에 재진이 오실 건데, 제가 기대하는 건 체중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아이들이 식사량을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비롯해서 혹은 뭐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쿠싱, 그리고 또 하나는 복강 내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아이가 얼마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계속 나와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제가 종종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다른 임상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식사량 조절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지 않을 때는 그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BCS가 5, 6이 아니라 8, 9가 돼서 너무 다이어트가 엄두가 안 난다. 도저히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레 포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BCS 9의 아이가 꼭 4나 5가 돼야지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설령 9였던 아이들이 8만 되더라도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본인 체중에서 꼭 정상 체중으로 가야 된다라는 강박이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현재 체형에서 조금만 체중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단기간의 목표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